네, 26년 8월 14일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8분 와 계시고, 네,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바로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오늘 좋았죠? 분위기 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가 뭐 몇 퍼센트가 올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피 오를 때 지금 3일 연속, 4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오를 때 거래량이 조금씩 붙으면서 오르고 있어요. 이거 거래량이 붙으면서 오르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급 자체도 외국인이 사주면서 오르고 있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121선을 강하게 뚫었죠. 어제 121선을 맞고 내려왔는데 오늘 다시 뚫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추가로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여지를 주고 끝났어요. 여지를 주고 끝났기 때문에 코스피가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더 계속 올라가려면 국내 투자자들,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한국인들이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국인들이 왜 코스피가 9,300을 간 것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사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 올라가려면 한국인들이 조금 더 사야 되는데 아쉽게도 고객 예탁금, 이게 12일 기준이긴 하지만 고객 예탁금이 계속 꺾이고 있어요. 신용잔고는 다소 올라오고 있는데 고객 예탁금이 꺾이고 있어서 이 코스피가 계속 직진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자금이 더 유입되지 않는다면 박스피로 갈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121선, 그러니까 한 7천, 상단은 한 7천 정도로 잡고 하단은 한 5,500, 6천 정도로 잡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박스피 추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오늘 또 대출을 조금 완화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죠. 대출을 완화하면 그만큼 유동성이 조금 주식 시장으로도 와요. 물론 대출을 완화한다는 그 기사가 잘 보면은 신용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걸 풀어준다는 게 아니라 그 집단 대출이나 혹은 뭐 부동산 진짜로 필요한 청년들의 실수요 대출 이런 걸 풀어준다는 건데 그 풀어주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뭘 썼냐면 마이너스 통장하고 신용 잔고 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대출하고 신용 대출 같은 걸 끌어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주택 대출이 풀리면 주택 대출을 받아가지고 마통하고 신용 대출 같은 거를 이제 갚을 텐데 갚으면 다행인데 그걸 안 갚고 주식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출 완화가 어디까지 퍼질지에 따라 우리 코스피가 조금 더 오를 거냐, 한 7천을 뚫고 여기 51선인 7,300까지 오를 거냐, 아니면은 다시 박스피 장세로 가면서 왔다 갔다 할 거냐, 이게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코스피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근데 사실 조금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뭐 몇 프로, 하루 만에 몇 프로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코스피가 여전히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삼전 믹스 중심의 시장이라는 거고 이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코스피 문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기업 가치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좋다는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삼성닉스 매물이 잘 팔리고, 여전히 성장성 좋고, 돈 잘 벌 거고, 그럴 겁니다. 이건 정해진 사실인데, 근데 이 정해진 사실을 바라보는 시장의 태도가 왜 바뀌냐? 라는 걸 지금 아무도 몰라요. 어느 때 삼전닉스가 오르는 거고, 어느 때 삼전닉스가 내리냐.
이유가 뭐야라는 거를 도대체 아무도 모릅니다. 오를 때는 삼성닉스가 오를 때는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좋고 뭐 메모리가 잘 팔리고 공급이 부족하고 인공지능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때로 사간다. 뭐 얘네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오픈 AI 뭐 샘 올트만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메모리 좀 달라 막 그러기도 했잖아요.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올랐어요. 오른 건 기업 가치에 의해서 오른 건데 근데 내릴 때는 왜 내리냐라는 거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왜 내렸냐. 물론 뭐 여러 가지 수급이나 이란 쪽, 뭐 물가나 금리나 국채 수익률이나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긴 했지만 걔네들은 기업 가치의 뭐라고 해야 될까? 본질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들은 아니죠. 외적인 요인들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들로 오르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뭐 때문에 오르고 뭐 때문에 떨어지냐를 명확하게 말을 못 합니다. 또 명확하게 못한다는 말은, 투자자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투자를 한다는 건 내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기업 가치가 변하는 걸 전망하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예요. 아, 오늘은 올랐네? 내일도 오를까? 아, 내일 제발 국채 수익률 떨어져 주길 바래요. 제발 유가 떨어져 주길 바래요. 이란 쪽에서 아무런 일 없기를 바래요. 이걸 기도해야 되는 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투자일까? 라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투자가 그냥 투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그냥 홀짝이죠, 홀짝. 언제 오르냐, 언제 내리냐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기업 가치가, 기업 가치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오로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오르내리는 거기 때문에, 전 이거는 적어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저는 메모리는 지금 단타로만 접근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어제도 샌디스크 같은 걸로 10% 먹고 나오고 이랬는데 물론 오늘까지 샌디스크를 더 가지고 있었으면 분명 아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걸리네요. 물 좀 마실게요. 네. 분명 오늘까지 샌디스크를 가지고 있었으면 저는 더 먹었겠죠? 지금 샌디스크 플러스 6%니까요.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샌디스크가 오늘 오를 거냐? 아니, 기업 가치만 보면 얘네 뭐 주주 환원도 좋게 발표를 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으니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외적인 거고 지금까지 주가 변동성이 있는 이유 자체가 다 전부 다 기업 가치랑은 무관한 어떤 외적 요인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데 제가 뭐 기도만 하면서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타로만 접근을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같은 애들이 미국 증시 전체를 좌지우지하진 않는데, 코스피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를 좌지우지하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제 삼성 닉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할까? 패시브 지수라고 하죠.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여러 가지 ETF들이 전체적으로 또 영향을 받고 얘네에 의해서 수급 영향을 받는 또 그런 구성 종목들, 이런 친구들이 단체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코스피는 지금 좀 기호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 제발 올라라, 제발 내려라, 뭐 이런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업 가치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네. 진짜 또 이걸 극명하게 알려주는 사례가 현대차랑 삼성전자랑 사실 산업이 전혀 다르죠. 사실 그 기업이나 산업만 봤을 때는 둘은 무조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 보면 같이 움직여요. 뭐든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오르면 대형주들이 또 같이 움직이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내리면 또 대형주들이 같이 내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코스피가 좀 저는 투자를 하기에 좋은 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걸 즐기는 분들이 계세요. 변동성이 심할 때, 변동성이 과할 때 돈을 버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바로 이제 트레이더라는 분들인데, 뭐 차트 보고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변동성이 커야 돈을 벌어요. 그런 분들은 코스피가 좋아요. 근데 좋은데 투자를 조금 편하게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회사원분들 단타 못 치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코스피가 좋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코스닥은 물론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일단 국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야기는 제가 점점 앞으로 그 비중을 줄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국장 투자 자체를 다 줄이고 있기 때문에 딱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없습니다. 이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어떤 다른 분들한테 오늘 삼성전자 왜 올랐어요? 오늘 SK 하이닉스 왜 올랐어요? 물어보면 뭐 누가 어떻게 대답을 해주겠어요. 자기들도 모르는데 그냥 수급에 의해서 오르고 내렸다밖에 말을 못 합니다. 이거는 투자라고 하긴 어렵죠. 네, 어쨌든 이제 미국 증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미국 증시 제가 계속해서 좋다고 말씀드리는 델 같은 경우는 오늘 살짝 빠졌어요. 어제 오늘 살짝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신고가 찍고 뭐 안정적이죠. 안정적이고 팔란티어도 주가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게 과거랑 지금이랑 차이점이 뭐냐 하면 예전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애들이 되게 강세고 그랬을 때 팔란티어나 델이나 뭐 이런 친구들은 반대로 약해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반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메모리 반도체 애들이 막 강하게 오른다고 해서 얘네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보합이에요. 보합 정도만 가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얘는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지출하는 쪽인데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안정적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일전에 왜 올랐었나요? 덴하고 팔란티어 왜 올랐어요? 얘네 뭐 기업 가치 좋고 사업 잘 되는 거 알겠는데 얘네가 오른 이유가 현금이죠. 현금, 돈을 잘 번다. 돈을 잘 버는데 돈을 잘 모으고 그 돈을 지키기도 잘하는 기업이라서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랑 다르게 주가가 안정적이라는 말은 아직도 시장이 완벽하게 옛날로 돌아간 건 아니라 지금도 가지고 있는 현금,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얼마나 잘 모으고, 얼마나 잘 지키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뀌지 않았다. 바뀌지 않았다. 아직 완벽하게 다시 옛날처럼 위험 선호도, 위험을 엄청나게 선호하는, 그러니까 막 리스크를 감당하고 돈을 쏟아붓는 그런 장세는 아닐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팔란티어, 델,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기업들 좋고 현금을 잘 벌고 잘 모으고 잘 지키는 그런 기업이 지금 앞으로도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왜냐하면 거시 쪽, 그러니까 유동성 쪽이 조금 좀 변수가 많아요. 이 변수가 많은데 이 변수가 단기간에 해결될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어느 일정 폭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도 자체의 기본 디폴트 값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그러니까 알파벳이죠. 알파벳이랑 똑같은 하이퍼스케일러고 똑같이 캐패스 지출을 엄청나게 하는 기업인데 알파벳은 주가가 잠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고 잠깐 반등하나 싶더니 또 하락했어요. MS랑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게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안에서도 돈을 잘 지키는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돈을 잘 못 지키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한 건지 주가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미묘한 차이들을 보면서 비단 주가가 올랐냐 내렸냐 이것만 보기보다는 성격이 다른 기업들을 여러 가지를 보면서 얘네는 왜 올랐고 얘네는 왜 떨어졌을까? 똑같은 이슈에 의해서 얘는 왜 이런 영향을 받고 쟤는 왜 저런 영향을 받는가? 이거를 보시다 보면 흐름이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흐름이 보일 거라 생각하고 지금 제가 보는 흐름은 현금이 여전히 중요하게 대접을 받는 그런 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단타로만 접근하고 있다 라는 거, 이런 맥락들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맥락으로 다 이어져서 스토리로 연결되는 거죠.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고,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방송 딱히 길게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고,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피규어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네프콘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사실 피규어 이거 FIGR이죠? 아시는 분도 거의 없고, 지금 뭐 SNS, X나 유튜브나 이런 데 아무리 찾아봐도 정보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 한국인들은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알아도 그냥 이름 정도만 들어보는 수준? 뭐 예의 그 사업 구조 같은 거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지금 고양이 소리가 들리죠? 제가 방문을 닫아서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거니까, 고양이가 문 열어달라고 자꾸 그래요.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어쨌든, FIGR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저는 이 기업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돌리는 구조나, 그리고 이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외부 환경 같은 게 굉장히 잘 갖춰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FIGR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제 네프콘에 오셔가지고 월 1회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무료.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글 오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방송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냥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FIGR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는 이제 메모리 지금 증시, 미국 증시나 사실 한국 증시나 다 인공지능, AI 섹터가 어쨌든 거의 모든 장을 다 이끌고 있잖아요. AI 섹터에 포함된 기업들이 더 많이 오르고 그 아닌 기업들은 일부 기업들만 이제 간간히 오르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시작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단 말이에요. 1년 반이 넘게 지났죠. 왜냐하면 1년 반 정도 됐네요. 1년 반 정도가 되고 있고 사실 엔비디아만 따지면 엔비디아는 옛날 옛적부터 오르고 있었고 그런 걸 따져보면 인공지능 섹터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상승한 지 오래되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정확히 뭐 연구 결과나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 경험칙상 천천히 다른 섹터들로 돈이 돕니다. 돈이 돌아요. 천천히 도는데 그 천천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섹터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어느 sek터로 돈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지? 이거를 조금씩 잘 캐치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 경험칙적인 설명을 언어로 표현하려니까 조금 어려운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갈라지고 합쳐지고 그런 과정이 증시에는 일어나거든요. 왜 한국 증시만 봐도 원전, 방산, 조선, 전력, 뭐, 이런 기업들, 이런 섹터들이 다 잘 나가다가 결국에는 반도체 하나로 합쳐졌잖아요. 코로나 때도 인터넷, 게임, 반도체, 2차 전지, 얘네가 다 잘 나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2차 전지로 합쳐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증시,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 같은 것도 인공지능으로 합쳐졌잖아요. 다 합쳐졌는데 얘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조금씩 갈립니다. 갈려요. 근데 갈리는 과정에서 어떤 섹터는 갈리다가 자금을 받다가 말고 또 어떤 섹터는 조금 더 강하게 자금을 받으면서 주도 섹터가 다시 여러 갈래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칙상. 그러니까 이 갈려가는 과정에서 어느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건가라는 걸 잘 봐야 되는데 지금이 초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초입.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조금씩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초입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방산주 같은 경우가 많이 죽었다가 요즘에 다시 올라오고 있죠. 방산주 좋아요. 최근에 그 미국 미사일 만드는 기업,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이름이 뭐더라? 어쨌든 그 기업도 주가가 거의 신고가를 찍었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에어로바이런먼트 드론주도 상당히 좋고, 또 언유저얼 머신즈 이 친구가 조금 가벼운 친구인데, 이 친구도 지금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업들을 보자면, 뭐가 있을까? 스페이스X 우주 쪽도 좋죠. 이 친구는 뭐 인공지능에게 아주 벗어난 친구는 아니지만 우주 쪽 섹터 전체가 조금씩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복을 하고 있고 스페이스X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제 텔레그램에 있는 분들은 제 구독자 방에 있는 분들은 제가 미리 좀 힌트를 드렸어요. 스페이스X 이제는 더 하락 안 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더 하락하라고 글 안 쓰죠. 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주 쪽도 조금씩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양자 컴퓨터 쪽도 괜찮아요. 요즘 괜찮죠. 아이온, 아이온 큐 같은 경우, 이제 벌써 주가가 44불이고요. 제가 이거 30불 전후 해가지고, 35불인가 그때쯤에 여러분한테 아이온 큐 괜찮은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나는데, 뭐 이쪽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쪽이 프론트라인, 이거 물류 쪽도 지금 조금 주가가 올랐고요. 정유 쪽도 올랐고,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자금이 흩어지는 게 보입니다. 흩어지는 게 보이는데, 흩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주도 섹터를 완벽하게 골라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탈락하는 기업은 안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탈락하는 기업을 고르면, 그런 섹터의 그런 기업을 고르면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이거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 올랐다가 나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결정하는 게 사업 구조랑 실적이랑, 그 다음에 외부 변수가 얘네를 도와주는지, 외부 변수라고 하면 제가 이런 걸 보통 흐름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가지 흐름이 이 기업을 도와주는지, 이 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FIGR을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네프콘에 글을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와서 보신 다음에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녹화부는 여기까지 할게요.